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제는 주식을 늘려가야 할 때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방송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이제는 최소한 3월부터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도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식 저점을 기록했던 게 12월 말 11월 초였죠. 그때 2년 만기 채권금리는 4.75%를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년 만기 채권금리가 5%를 넘어섰죠. 장중이긴 하지만 10년 만기 채권금리도 지난 10월, 11월보다 더 높은 4%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였습니다.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2월 여러 번 방송에서 하락을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폭락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나스닥 지수, 최근 지수 상승의 핵심이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상승, 나스닥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선 11,440 이게 조금씩 내려와서 11,290까지 열어두고 보되 큰 폭락은 예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듯이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반등을 했고 금요일 재차 상승하며 조정을 끝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은 아래는 2년 만기 채권금리, 위에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10월, 그 다음에 12월, 1월 채권금리와 주가지수의 방향성, 연관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11월 초 2년 만기 채권금리는 파란색 줄에 보이시듯이 4.75%를 넘어섰고 위에 나스닥 지수는 저점을 두 번 찍었죠. 그리고 12월 말에도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0월, 11월 저점을 삼중바닥 형태로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보시듯이 채권금리가 5%를 넘어섰고 지난 10월과 11월에 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대로, 그 다음에 기원했던 대로 5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패드와치, 요즘 증권사에서 패드와치 많이 가지고 언급을 하죠. 패드와치에서 기준금리 예상하는 것을 보면 연말까지 올해 12월 페드 FOMC에서 연준의 FOMC에서 기준금리 어느 정도까지 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를 선물시장에서 배팅하는데 한 달 만에 약 1%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왼쪽 붉은 점선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불과 2월 초까지만 해도 연말의 기준금리 예상치는 4.75에서 높아봐야 5.25%일 것이다. 이게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 기준금리는 5.5% 내지 5.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기대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보면 채권금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증권시장, 주식시장은 현재 흘러다니고 있는 미래의 정보나 변수, 이 모든 것을 가격에 즉시 반영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가장 빠른 정보 반영, 변수 반영 지표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일주일 내내 멤버십 시황에서 계속 이 점을 언급했었습니다.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왜 주식시장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반등을 해서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목요일에 이동평균선 저점에서 반등을 하더니 금요일에는 더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채권금리 상승, 기준금리 예상치가 높아지는 것에만 너무 관점을 이렇게 고정시킨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주말 내내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증시, 주식 가격은 기업이익이 좋아지면 상승한다. 이건 기본 전제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가 지금 나빠질,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고 기준금리 목표치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혹시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리서치에서 어떻게 예상하는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S&P 500 기업의 어닝 퍼시어입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Forward Estimate이니까요. 이 자료는 2022년 12월 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그냥 그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스가 올해 1년 동안 미국 기업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22년 4분기 최근에 실적 발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게 다 작년 4분기 실적인데요. 작년도 4분기 주당 순이익을 38.72센트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치를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예상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보시듯이 52.68센트 저건 올해 4분기 주당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즉 작년 4분기가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하는 4분기가 바닥이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업이익, 기업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미국 증시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싸냐 아니냐를 말씀드릴 때 나오는 변수가 PER이죠. PER, 주가 순익 비율, PER, PE 레이쇼라고 합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 SM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향후 1년치 S&P 500 기업의 PE 포워드 추정치를 냈는데요. 가장 낮았던 시점은 지난 작년 2분기 S&P 500 기업의 평균 PER이 18.65였고 올해 연말에는 20.02. 그러니까 저보다 낮지는 않지만 많이 낮아질 것이다. 주가가 더 싸지든지 아니면 이익이 더 낮아질 것인지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3월 1일 날 미국의 야드닌 리서치, 상당히 유명한 투자 이런 정보 업체입니다. 야드닌 리서치가 올해 연말까지 주가 수익 배율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은 위에 제가 붉은 박스로 넣었는데요. 빨간색이 S&P 500 기업이 포워드니까 연말 주가 수익 비율을 17.8로 봤고요. 근데 S&P 500 기업의 IT 기업은 전체를 보면 22.2다. 그런데 IT 기업을 뺀 S&P 500의 다른 기업의 PER, 예상치 PER은 16.6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지난 30년간 차트를 보니까요. 오른쪽 위에 제가 붉은 점선으로 표시해줬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 레이쇼는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주가가 아주 싸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팡엠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메타입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을 제외하면 S&P 500 기업의 포워드 PER은 14.8입니다. 여러분,
이 빵엠 기업은 주가가 상당히 좋죠. 기업이 이익이 최근에 보시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뺀 상황에서 S&P 500 기업의 PER은 14.8,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익 추정치와 PER 추정치를 볼 때 미국 기업의 S&P 500 기업에 한정을 했지만 2분기부터 기업의 EPS 주단 순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야드니 리서치 S&P 500 기업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PER 수준도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했다. 빅테크 빵엠을 뺄 경우에는 오히려 팬데믹 수준만큼 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매출 증가, 그 다음에 이익 증가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재고 자산입니다. 불황일 때는 재고를 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업체, 이 해당 업체에 공급하는 여러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반대로 상승기에는 재고를 늘려가면서 레버리지가 커지죠. 자, 미국 기업의 재고 수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3월 수준, 붉은 점선으로 이 현재 미국 기업의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죠? 팬데믹 이전보다 재고는 더 낮아졌고, 그리고 팬데믹을 뺀 2021년 수준보다 거의 낮거나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재고 조정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재고를 줄이려면 팬데믹처럼 완전히 문 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재고 조정이 끝났고, 그리고 재고 조정 중에 가장 쉽게 이렇게 경기 불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월마트 재고 회전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월마트 인벤토리 턴오버, 즉 월마트 매장에서 매장이 다 비웠다가 다시 매장을 채우는 이게 그 인벤토리 턴오버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준은 1.80 수준입니다. 지금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게 지난 20여 년간 이 재고 수준 보면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기업의 재고 수준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재고 수준이 바닥이었고 월마트 재고 회전율, 인벤토리 턴오버 비중이 낮았을 때는 항상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 바로 직전이거나 그 시점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분명히 재고 조정이에요. 이걸 경제 용어로는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이 앞에서 흔들면 쫓겨 움직이지만 저 끝에 채찍은 헌채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마치 지렛대 효과처럼 이 재고를 늘리고 줄이면서 기업의 순이익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고 조정이 앞에 두 사진을 보면 끝났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재고 수준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미 내려왔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드니 리서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NERE가 넷 리비전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S&P 500 기업에서 향후 이익 추정치를 상향하는 기업과 하향하는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았던 시점이 당연히 나스닥 버블 시점,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시점,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맨 왼쪽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맨 왼쪽이 나스닥 버블이 붕괴됐을 때,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 이익 추정치를 크게 하향시켰을 때, 저 때가 2001년, 2년입니다. 그때가 나스닥 바닥이었죠. 마찬가지로 2008년, 9년에 기업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두 번째 크게 이익 추정치 하향하는 기업이 훨씬 많았죠. 그때도 2009년 말, 9년 초부터 증시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팬데믹 시점에서도 이 기업이 하향치 그 기업이 엄청 늘어났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업이 하향시키는 기업이 늘어나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기업이익 추정치가 하향하는 기업 수준이 줄어들 때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드니 리서치의 마지막 자료인데요. 이게 3월 1일 자료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S&P 500 기업에서 주요 기술 기업이나 전체 기업의 연간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 저 파란색이 IT 기업입니다. 가장 많이 IT 기업의 실적치가 하향됐던 게 나스닥 버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버블이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저 때도 나스닥 기업들의 이익 주정치가 상당히 하향이 됐었는데 저 때도 일반 기업들보다는 덜 하향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팬데믹 수준, 팬데믹 시점에는 기술 기업들이 하향 조정하는 비율이 상향 조정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2001년, 2000년 나스닥 버블이나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팬데믹, 그 다음에 현재 기준, 현재 수준에서,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하락하는 비중이나 하락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익 방어가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1월부터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어요. 즉 성장보다는 이익 방어에 주력하겠다. 즉 금리 인상이나 채권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이익을 방어하겠다. 이런 자세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채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틀 연속 지수가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미국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대응해서 이익 방어를 끝냈다. 재고가 이미 충분히 줄어버렸고 그렇다면 재고는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늘리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기준금리를 이미 0%에서 1년 만에 4.5%를 순식간에 인상했는데 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반응,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최대 패드와치에서 보는 것처럼 1% 더 올린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다 감안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먼저 끝냈다. 그러면 연간 이익 증가율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거시적인 지표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M2. 그런데 2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새벽에 보면 M2 YOY 연간 증가율이 마이너스 1.7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1.12%에서 마이너스 1.12에서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초로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돈의 부채가 증가해야 증시가 올라가는데 저렇게 감소하고 있으니 페드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작년처럼 해버리면 미국 경제 이거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연속으로 증명됐다. 그런데 이걸 절대 통화량 기준으로 월간으로 봤더니 1월 달에는 12월보다는 약 600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월 1일에도 12월에도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도 통화량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그림은 페드 연준에서 제공하는 30년 모기지 금리인데요. 저게 11월 10일 7.8% 고점을 찍은 이후에 2월 초까지 계속 하락했었어요. 아하, 통화량이 증가했던 것은 저렇게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자 비싸게 빌렸던 대출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일종의 리파이낸스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리파이낸스를 했거나 금리 낮을 때 집을 빨리 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집을 좀 더 사면서 통화량이 늘어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런데 2월 초부터 다시 30년 모기지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6.65%.
6.0까지 내려갔다 6.65 올라갔다는 얘기. 채권금리가 30년 채권금리, 20년 채권금리는 이미 4%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통화량은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페드도 금리 인상이나 뭐 기타 매파적인 발언을 조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팩트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금리 상승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최대 1%더 올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기업이 선제 구조 조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재고 조정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요. 두 번째, 예상 PER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야드니 리서치 둘 다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주가 PER만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고 특히 팡엠 주가를 빼면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싸다. 그리고 EPS 포워드 예상치 EPS만 보더라도 2분기 이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중요하죠. 세 번째, 기업 재고 조정 수준을 보니 이미 재고 조정 다 끝났다. 마무리 국면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고를 늘려야 될 상황이다. 재고를 늘리면 관련된 기업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채권금리 상승에 기준금리 얼마 더 올릴지 모른다. 페드와치만 보고 더 이상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내내 저 혼자 떨어지더라도 나스닥 지수 5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여기까지만 열어두자 말씀을 드렸는데 운 좋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맞은 이유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채권금리는 11월 초 고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잘 버티고 목요일 금요일 올라갔을까? 그 가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걸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더니 기업이 추정치, 재고자산,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배열, PER 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겁먹지 말고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겠죠. 혹시 이번 주 화요일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인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2월 고용지표, 다음 주 14일에는 2월 CPI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좋으면 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나빠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여러분 아하 나에게 1,000원이 왔구나. 주식을 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아주 좋게 보셨으면 합니다. 예, 채권금리가 오르는 상황에도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보였고 목요일부터는 반대로 50일 이동평균선, 나스닥 기준이죠. 반등에 성공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넘어섰습니다. 단순하게 채권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쉬운 데에서 채권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5%를 한참 넘는다. 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3월에 고용지표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지수가 급락한다면 주식 포지션을 늘리는 기회를 삼자.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내용 4월, 5월 두 달 정도 후면은 검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때 이 방송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